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동문 선생님의 공부하는 힘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천재들도 도전과 응전의 법칙에 있어서 모두 예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위인전들을 읽을 때마다 훌륭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시절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도 다 힘든 시절이 있었구나, 고생들을 했구나 라고 말이죠. 원래 신화에 나오는 영웅담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호되게 고생을 한 후에야 자기의 원래 신분을 찾던 아버지를 찾던 보호물을 구하던 간에 그 다음에 영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황동문 선생님은요, 저의 관점을 바꾸어주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위인들은 고생한 것이 당연하다. 도전해야 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역량이 커졌고 그래서 위인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이 참 정말 저는 기쁘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힘든 일들을 그런 힘든 일들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일들이 들여닥치고 마감이 바삐 닥치고 백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무엇을 쏟아내야 할지 막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를 겪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이유가 여기 생긴 겁니다. 고난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왜냐? 바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토닥토닥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문학적인 비유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힐링도 아니며 종교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냥 뇌과학적으로 진실로 그래요. 평범한 사람 앞에 고난이 들이닥쳐서 그 고난을 도전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응전을 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 해결을 해냈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이 자라고 그 역량이 크게 자란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편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천재들도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들에게 도전이 주어진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불운한 성장 환경이 커다란 도전으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응전이 발달한 경우다. 어린 시절 양친을 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데카르트, 유복자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작 뉴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탓에 4살 때부터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했던 토마스 홉스, 아이 때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고백한 버나드 쇼, 5살의 아버지를 잃은 프리드리 니체, 자신이 버려졌던 경험을 소설 이방인으로 표현한 알베르트 까미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시련과 고난에 맞서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제창한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토인비는 인류가 발전한 원동력이 바로 도전과 응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문명은 끊임없이 닥쳐오는 혹독한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발전해왔다고 말한다. 북해의 청어잡이 이야기는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에 대한 가장 훌륭한 비유이다. 영국 사람들은 유난히 청어 요리를 좋아하는데 영국 가까운 바다에서는 청어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어부들은 멀리 떨어진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 런던으로 운반해야 한다. 그런데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런던까지 가져오면 그 새 청어들이 거의 다 죽어버려 제 값을 받지 못했다. 이때 한 어부가
청어를 산채로 싱싱하게 운반하는 비결을 알아내 많은 돈을 벌었다. 그의 비결은 간단했다.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에 천적인 바다 메기를 몇 마리 넣는 것이다. 물론 청어 가운데 일부는 메기에게 잡아먹힌다. 하지만 나머지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 때문에 싱싱하게 산 채로 런던까지 온다는 것이다. 천재를 만든 두 번째 양상은 조기 교육을 통하여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도전이 부과된 경우이다. 부모 중 한 사람에 의해 조기 교육을 받아 적절한 도전과 응전이 지속되어 마침내 천재로 성장하게 된 케이스가 이거다.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역사상 최연소 박사학위 소지자 칼 비테,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로드 켈빈경,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조기 교육을 받았던 천재들이다.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이 받았던 조기 교육은 오늘날에도 천재 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질적 공리주의를 제창한 영국의 사상자이자 경제학자인 그는 어린 시절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다. 밀은 그의 자서전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이 다른 전형적인 교육과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소개하고 있다. 네, 이 부분 스튜어트 밀의 자서전, 예전에 이 팟캐스트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이었나요? 제가 에피소드를 2개로 나누어드린 적이 있었죠. 그 부분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어트 밀이 자신의 교육이 다른 사람들의 교육과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만 한번 다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분량의 지식을 주입받은 대부분의 소년이나 청년들은, 우리들 얘기죠.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정신 능력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진 셈이 된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말투를 주입받는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만 익숙해진다. 그리하여 이런 아이들은 배운 것을 그저 앵무새처럼 외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가 받은 교육은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무엇이 되었던 간에 배움이 단지 기억력 훈련이 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배우는 모든 단계를 이해하도록 힘썼을 뿐 아니라 가능하면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에 앞서 내가 혼자 스스로 이해하게 애쓰도록 노력했다. 나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미리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존 스튜어트 밀이 아버지에게 받은 조기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릴 때부터 미지의 문제에 계속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고 응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지적 재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한 셈이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굉장히 멋진 것이고 도전 정신도 학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지만 무서운 것은 정반대로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는 점이다. 무기력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무기력이란 도전 정신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무기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불운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셀리그만은 24마리의 강아지를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 상자에 넣고 간헐적으로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했다. A 그룹에는 코로 레버를 움직이면 전기 충격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A 그룹의 강아지는 자기 스스로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B 그룹은 가죽끈으로 묶어 놓아서 전기 충격이 주어져도 스스로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두었다.
그리고 C그룹은 비교 집단으로서 상자 안에 두되 전기 충격을 가하지는 않았다. 24시간 뒤에 셀리그만은 장애물만 폴짝 뛰어넘으면 전기 충격을 바로 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자에 이 세 그룹의 강아지들을 옮겨놓고 전기 충격을 주었다. 코로 레버를 움직여서 전기 충격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A그룹과 아예 전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C그룹은 그 상자 안에서 전기 충격이 주어지자 장애물을 폴짝 뛰어넘어 전기 충격이 없는 쪽으로 건너감으로써 충격을 피했다. 하지만 B그룹, 그러니까 가죽끈으로 묶여 있어서 전기 충격이 계속 주어져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룹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기력하게 전기 충격을 받아들였다.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바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B그룹은 아예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B그룹이 이전의 24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무기력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다른 여러 동물들의 실험에서도 똑같이 확인되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통제력이 없거나 실패를 자꾸 경험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되고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화한다. 이처럼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실제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을 때조차 알아서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셀리그만은 이를 가리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명명했다. 도전정신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우리에게 역경이 들이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 무기력을 학습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문제거리, 역경이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고민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뛰어넘는 성공 경험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성공에 이르기까지가 절대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말로 오랜 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 일이든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실패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절대 온도의 개념을 발견하고 열 역학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켈빈 경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학문에 바친 자신의 40년 평생을 한 단어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단어는 바로 실패였다. 뉴턴 역시 마찬가지여서 말년에 나는 진리의 거대한 바다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채 내 앞에 놓여있는 바닷가에서 뛰어놀며 때때로 보통보다 조금 매끈한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따위를 찾고 있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신을 평가했다. 에디슨 역시 무려 2000번의 실패를 경험한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 이렇듯 성공이란 실패를 견딘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따라서 성공하는 능력은 곧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실패를 견뎌내며 어떻게 창조적인 결과를 얻었는지 그 과정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정쩡해서 실패인지 성공인지 애매할 수가 있다. 이때 비관적인 사람은 실패라고 받아들인다. 반면 낙천적인 사람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낙천적인 태도가 삶에서 더 많은 성공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패를 견디려면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 낙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모차르트는 사실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 번은 그가 새로 작곡한 곡으로 오페라 공연을 했는데 청중이 고작 10명밖에 오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아주 재미있었다.
오늘 공연은 정말 대성공이었소. 내 열정을 쏟아부은 오페라. 나는 정말 날아갈 듯한 기분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관객들도 감격의 박수를 보냈다오. 이나모리 가즈오는 매출액이 50조 원이 넘는 일본 교세라 기업의 창업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평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에 생각이 흐르게 하라면서 몰입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이나모리 가즈오는 어떤 일에든 열정을 갖고 도전을 이어가려면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자서전 까르마 경영을 보면 그가 얼마나 낙천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실려있다. 한번 살펴보자. 막 연구원 일을 시작했을 무렵 열심히 실험에 몰두하여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면 나는 해냈다라고 소리치며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나를 돕던 조수는 그런 나를 늘 시크하게 쳐다보았다. 실험에 성공한 어느 날 내가 소리 지르며 기뻐하면서 조수에게 자네도 정말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을 건넸는데 그는 잠옷 재밌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했다. 선배님은 왜 그렇게 가볍게 구십니까? 해냈다고 뛸 듯이 기뻐할 만한 일은 일생에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매번 좋다고 날뛰면 경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후배의 대꾸를 듣고 나는 일순간 냉수를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즉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나는 아무리 사소한 성과라고 해도 단순하고 소박하게 기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네. 다소 경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순박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연구나 일을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어주지 않는가. 이들처럼 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좌절을 최소화하고 작은 성공을 거두면 즐거움을 증폭시키려는 노력을 애써서 일부러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뇌가 더 많은 성공을 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를 낙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도전과 응전,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짐, 그에 필요한 낙천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